그냥 이제 우리는 아예 생태계에 대한 진도를 그냥 빠르게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짧게는 한 2주에서 3주 내에 다 끝내려는 게 목표예요. 사실 2주 안에 끝내려고 목표를 잡았으나 이번 주를 포함해서 2주 안에 끝내려는 거는 좀 과한 욕심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포함해서 한 3주 안에 그 생태계 내용을 다 훑는 게 목적인데, 사실 생태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는 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우고 익혀야 될 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봐두시고, 사실 저는 생명과학이 전에도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생명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외우는 게 많은 과목은 정말 싫어요. 영어도 그래서 싫어했었고. 근데 생명과학은 싫어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생명과학을 외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생명과학은 니들이 관심을 갖고 흐름을 잡아서 보면 그렇게 외울 거 없어요. 아무튼 그건 이제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생태계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그냥 빠르게.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부분과 겹칠 겁니다. 그래서 고1 때 했던 부분들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냥 정리를 하면서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뭡니까, 여러분? 네, 생태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죠. 우리가 생태계가 영어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 전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전반을 얘기하냐면,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그 주변의 환경까지, 그냥 이 전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생물과 그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까지를 합쳐서 그냥 이 지구상의 이 생물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지. 되게 단순한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생물적 요소랑 비생물적 요소, 이런 걸 먼저 나눌 겁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그냥 살아있으면 생물적 요소, 살아있지 않은 모든 거는 비생물적 요소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생물적 요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환경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 이런 것도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왜? 온도는 결국 비생물적 요소에 들어갈 테니까요. 온도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물, 바다 이런 것도 이제 비생물적 요소. 예전에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으로 따져보면 수권, 지권, 기권 이런 것들 전반이 다 비생물적 요소에 들어가는 걸 거고, 그때 우리가 그런 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생물권이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생물적 요소에 들어가는 거겠고, 그냥 그런 구분이 될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중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기도, 그리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영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어떻냐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불렀었어? 작용? 그치? 이 방향을 우린 작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그 반대 방향, 우리가 생물의 비생물적 요소, 즉 생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불렀었어? 그쵸, 반작용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원래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인데, 사실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게 너네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원래 그래요. 만물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이 생태계에서도 이 작용 반작용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것이 아니니까,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단순히 용어 정리일 텐데, 근데 우리 이제 이 생물적 요소랑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테지만 그래도 다시 정리를 해볼 부분이, 우리 생물적 요소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군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물적 요소 안에 들어있는 그냥 어떤 집단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군집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세 가지랑 군집은 정확하게 등가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고1 때는 그걸 등가처럼 쓰기도 했던 걸로 아는데 원래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뭐 사람이 포함되는 뭐가 있어요? 생산자, 사람이 생산자입니까? 소비자, 소비자, 분해자. 분해자, 생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물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가장 크게 나눴을 때는 생산자랑 소비자랑 분해자 얘기를 할 텐데, 그치. 근데 사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생산자는 뭘 하면 돼? 생산을 하면 돼요. 소비자는 뭘 소비하겠어? 방금 그 생산한 걸 소비하겠죠. 분해자는? 네, 그 분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만 알면 되냐면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소비하고 분해자가 분해할 그 목적어? 주어라고 해야 될까? 목적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대상만 알면 되지. 뭡니까 그 대상이? 생산자가 만들고 소비자가 소비하고 분해자가 분해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그러니까 과학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인 표현들은 대부분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대신에 좀 다른 에너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에너지 생산자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상에서 에너지 생산자를 찾는다고 하면 뭐예요? 항성입니다. 태양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럼 대신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생산자는 에너지를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되는 거고 소비자는 그 바꿔준 걸 사용하는 애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되게 간단해요. 유기물 생산자, 유기물 소비자, 유기물 분해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유기물이라는 주어를 다 떼놓은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유기물의 정의는 어떤 과학 과목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유기물의 정의는 다 달라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생명과학, 특히나 생태계에서 얘기하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에너지를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전반을 다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개념인 거죠. 그냥 간단해.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기물 생산자는 유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 뭐죠? 네, 무슨 합성? 그렇죠, 광합성. 그래서 우린 광합성하는 생물 전반이 전부 다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문제인데, 자, 소비자가 유기물을 소비하는 방식은 뭡니까? 네, 섭취는 사실 소비의 과정은 아닙니다. 섭취는 이동의 과정이지. 배설도 이동의 과정입니다. 소비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소비는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유기물인 게 유기물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야 소비지. 너네가 돈을 쓴다는 게 너네가 돈을 써서 니들 수중에 돈이 없어져야 소비잖아. 섭취는 사실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서 소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 알잖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소화가 아니라 우리가 유기물을 사용하는 방식. 히읗. 그래, 호흡. 호흡이에요, 호흡. 뭘 멀리 가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 결국은 우리는 유기물을 만드는 건 광합성, 유기물을 쓰는 건 호흡입니다. 되게 간단해. 그래서 소비자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이 호흡인데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이 뭐게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분해자는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 입장에서 그래도 인간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소비자라고 불러주는 거고 인간이랑은 좀 많이 다른 애들은 분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동물은 소비자로 분류를 하지만 동물이 아니지만 광합성을 하진 않는 애들은 분해자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대표적으로 그쵸. 우리가 균이라고 크게 묶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세균을 포함한 병원체 전반과 버섯과 곰팡이 같은 것이죠. 물론 이제 곰팡이는 병원체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실 얘네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은 사람이 분해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냥 호흡이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까 유기물의 이름, 유기물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그냥 얘네가 우리랑 똑같은 방식을 쓴다라고 얘기하기엔 기분이 나쁘니까 나눠놓은 거긴 해요. 근데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냥 대충 있어야 되긴 해.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분해자들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을 가진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단순한 호흡 말고도. 근데 사실 그건 동물 중에서도 특이한 방식을 갖는 애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소비자 중에서도. 그래서 그냥 대충 광합성 호흡. 근데 얘는 동물 아닌 것, 얘는 동물. 이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으면 돼. 그런 정도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기물을 생산하냐, 광합성, 어떻게 유기물을 소비하냐, 호흡, 어떻게 유기물을 분해하냐, 호흡 이렇게 나눠 놓은 거 말고도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우리 영양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산자의 영양 방식, 소비자의 영양 방식, 분해자의 영양 방식. 뭡니까? 사실 이걸 얘기할 때는 소비자, 분해자의 영양 방식이 또다시 묶이고 생산자의 영양 방식만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영양 방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놨느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양분을 본인이 만드냐? 양분을 얻어야만 하느냐? 뭐라고 불렀었던 거 혹시? 아니요. 물질대사는 어차피 다 하니까. 생물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말고. 요거는 제가 배운 걸로 알긴 하는데 뭐 학교마다 조금씩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그냥 까먹은 걸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얘가 독립 영양과 종속 영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되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분해자가 되는 거고 독립 영양 생물에 해당되는 게 생산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독립 영양, 영양분,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따로 뭘 먹을 필요가 없는 종속 영양 생물, 절대로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는 없는 섭취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이렇게로 나뉘는 거지.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지구상에 종속 영양 생물이 전부 멸망하면 독립 영양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구상의 독립 영양 생물이 전부 멸망하면요. 종속 영양 생물은 필연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독립 영양 생물은 종속 영양 생물 쪽에 없어도 살 수 있고 종속 영양 생물들은 독립 영양 생물이 없으면 못 사지. 그게 독립과 종속의 의미죠. 독립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종속은 스스로는 못 한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나면 더 이상 별로 얘기할 건 없어. 그래서 생물적 요소를 나누는 건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데. 그리고 아까 잠깐 군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군집 얘기는 좀 더 뒤에 해볼 거고요. 당장은 우리가 이 생물적 요소를 이루는 것 중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개체군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체군끼리든 뭐든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생물적 요소를 이루는 걸 가장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 보면 개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요? 생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죠. 근데 그거는 개체를 하나를 갖다 놓고 출발하는 좀 이제 생물 안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생태계는 보통 이 생물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래서 그 생물들이 전체적으로 그 생물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한테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생태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면 가장 작은 데까지 가면 일단 개체에서 출발하면 되고
그러면 그 개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 개체군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개체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맞는데, 근데 그 개체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을 것이냐라는 기준은 존재할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개체군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치. 개체군의 정확한 정의가 동종의 집단입니다. 종이 같을 것.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교육과정상에 그래서 이 종에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꾸준히 있어 왔거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었었으니까 그 시험 볼 때 교과서를 좀 보다 보니까 혹은 프린트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이 종의 분류법이 나와 있더라고. 뭐 노새 이런 생물에 대한 예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 아닌 애들이 교배를 하면 자손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 자손의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더라?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그건 동일한 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를 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생태학에서 쓰고 있었던 그 종의 분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폐기됐습니다. 이게 예외도 너무 많고 뚜렷한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사실 진짜 학계 자체에서 이 종의 정의 자체를 아예 폐기시켜버렸어요. 안 써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굳이 언급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의 책들에서도 그 내용이 사라진 거야. 대신에 만약에 종의 분류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요즘에 어떤 걸로 종의 분류를 하고 있냐면요. 분자생물학적으로 DNA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DNA 염기 서열의 유사성을 통해서 알아내는 게 된다. 근데 이 얘기 자체가 니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생투가 관심 있는 내용이지 생원이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도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해드린 것이고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같은 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것까지는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 다만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주어지는 것들이 같은 개체군으로 묶일 건지 아닐 건지 기본적인 구분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종을 분류할 방법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일단 개체의 이름들이 다르면 종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뭐 사막여우, 북극여우, 사람, 개미, 불개미 뭐 이렇게 이름이 다르면 서로 다 다른 종이라고 일단 해두고 그 중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종인 거네. 이름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종이래. 그럼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만들어 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근데 생물학자들이 종을 구분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매번 이 종을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DNA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생물학자들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원래. 아무튼 그래서 결국 다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건 개체군은 동종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되게 중요하고요. 같은 종끼리 묶어둔 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데 개체군이란 표현 자체가 같은 종의 생물들의 집단. 그래서 뭐 A 종의 동물과 B 종의 동물은 한 개체군에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종이 다르면 같은 개체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생물적 요소상에서 우리가 개체군끼리도 그렇고 아무튼 생물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비생물이 생물한테 작용, 그리고 생물이 비생물한테 반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끼리 영향을 서로 줘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상호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일단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로 얘기할 주제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생물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얘기할 주가 되는데요. 사실 반작용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반작용은 이제 생물에 어떻게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든 뭐 생원에 있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반작용은 그냥 이런 게 반작용이구나 하는 반작용의 예를 드는 정도로 끝나.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야?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더라. 이런 거. 근데 이런 정도가 이게 반작용의 예구나 정도를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그 인과관계 판단이라고 하지.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볼 때는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대한 판단은 환경이 원인이 돼서 생물한테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물이 원인이 돼서 환경한테 결과가 일어났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냥 구분해서 작용과 반작용을 잘 구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전부입니다. 근데 작용에 대한 관심은 좀 더 깊게 가요. 그 중에서 이 작용에 대한 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동물에 대한 작용과 식물에 대한 작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동물을 포함한 생물 전반적인 작용과 식물에 대한 작용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그 중에서 동물에 대한 작용보다 식물에 대한 작용을 먼저 볼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작용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럴 만한 요소를 뽑아봤을 때 항상 가장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빛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빛이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이 빛의 작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다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식물에서 빛의 작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동물한테서는 빛의 작용이 없냐? 아닙니다. 있어요. 실제로 동물도 빛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동물에 대한 빛의 작용보다 식물에 대한 빛의 작용이 더 직관적이니까 그걸 좀 먼저 공부를 하자는 건데, 근데 이 식물에 대한 빛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빛의 세기인데요. 오히려 우린 이걸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거긴 한데, 뭐 사실 이게 오늘 하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빛의 파장.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빛 이 자체가 우리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그 빛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빛의 파장이 식물 혹은 생산자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딱 너네 작년에 배웠을 그게 전부입니다. 안 배웠고 안 기억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 까먹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외우면 돼. 뭐였어? 우리가 바닷가에, 그렇죠? 이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 파장별로, 이 빛의 색깔별로, 가시광선의 빛, 그 파장, 색깔별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다르더라. 그래서 가장 얕은 곳까지는 빨간색이 가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는 녹조류가 해변가, 가장 얕은 곳에 살고, 가장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녹색, 파란색 계통의 빛이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하는 홍조류가 가장 깊은 곳에 살고, 그래서 녹갈홍, 끝입니다. 그 이상 얘기할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 지금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에 대한 걸 그냥 고의 생원에서 안 가르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미 빛의 파장에 대한 관심을 껐습니다. 그냥 생원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수능은.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너네 학교에서는 빛의 파장을 다루는 학교는 할 거야. 안 다루는 학교는 안 할 거야. 근데 다루더라도 간단하니까 그냥 니들이 외워. 됐고. 사실 이미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광주기성이거든요. 이 광주기성은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을 구분하는 주제가 돼요. 요거는 프린트에 없어요. 근데 이 광주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교마다 다루는 학교는 다르고 안 다루는 학교는 안 다룰 거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광주기성은 얘기가 빛의 파장과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게, 광주기성은 배우면 꽤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에 광주기성을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꽤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한 개 암기가 어떻고, 암기보다 긴 암기를 주면 어떻고, 암기보다 짧은 암기를 주면 어떻고. 사실 햇빛이 오래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건 해가 길게 비쳤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요.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짧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 알고 보니 해가 길고 짧은 건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랑 연결되면서 한계암기 얘기도 나오고, 광주기성은 이제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가 광주기성은 그냥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광무는 광주기성 진도를 나갔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버렸고, 너희 아마 할 건데 그냥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광주기성은 너희가 학교 수업을 좀 듣고 광주기성 진도를 나갔으면 그 나간 학교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진도를 나갈 거든 안 나갈 거든 상관없이 모두한테 진도를 나가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데에 비해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는 이런 게 있다만 잠깐 언급하고 대충 지나가는데, 빛의 세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생원은 교육과정상에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을 포기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원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냥 고1 내용이지. 생원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빛의 세기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학교가 내고 있는 문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에 뒤에 배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게 이 빛의 세기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건데, 이 빛의 세기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세기의 작용은 딱 한 가지. 이 그래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빛의 세기입니다. 우리 이 LX라고 하는 단위가 빛의 세기의 단위예요. 우리가 흔히 룩스 내지는 럭스라고 부르는 빛의 세기의 단위가 되는데요. 근데 얘가 X축이면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축은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광합성량이라고 아예 표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제일 흔하게 보는 거는 CO2 흡수량이라고 적혀 있는 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양수값을 가지면 CO2를 흡수하는 양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음수값을 가지면 무슨 얘기겠어? CO2를 마이너스로 CO2를 흡수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겠어요? CO2를 그치, 배출, 방출한다는 얘기겠죠. 방출량이 되는 거지. 이런 주제가 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식물을 갖다 놓고 빛의 세기가 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식물한테 이제 빛의 세기를 점점 높여서 줘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빛이 얼만큼 밝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어두운 빛을 줬다가 점점 밝게 주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지. 근데 시작이 원점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빛의 세기가 0, 빛이 없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빛의 세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배웠었던 분들은 배웠을 거고, 그리고 기억이 나는 분들은 뭐 당연히 기억나면 좋은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게 요 광합성과 관련된 이 식물에 대한 빛의 세기에 대한 작용에 대한 실험의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근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광합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0이면 빛이 없다는 소리고, 그럼 광합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안 하면 뭘 하죠?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식물이 생산자라고 해서 광합성을 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호흡도 하잖아. 그러니까 호흡은 사실 소비자나 분해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해야 되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빛의 세기가 0일 땐 호흡을 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의 과정이 CO2를 방출하는 과정이니, 결국엔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를 방출하는 이만큼을 우린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호흡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실험을 설계하고 이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너희들은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빛의 세기를 바꿔주겠죠. 조작해 줄 겁니다. 그러면 빛의 세기를 조작해 줌에 따라서 CO2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형태로 종속된 변인이 변화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동일하게 통제해줘야 되겠죠. 조작 변인이 설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종속 변인이 변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변인들은 통제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뭐 온도라던가 CO2 농도라던가 뭐 산소 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가 되면 자, 이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빛의 색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되게 간단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불을 끈다고 니들 호흡량이 변할 건지 안 변할 건지를 생각해봐. 안 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이 온도랑은 별 상관이 이 젠장. 아무튼 빛의 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랑만 상관이 있냐면 온도랑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물이 됐든 그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 분해자가 됐든 모든 생물의 호흡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열 생산, 두 번째 에너지 생산. 이 두 가지잖아. 우리는 호흡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호흡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온도가 낮아지면 더 많은 열을 생산하려고 할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좀 에너지를 덜 생산해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호흡량이 영향을 호흡량의 온도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린 이 실험을 설계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설계할 거야. 그럼 호흡량이 어떨 거란 얘기지? 온도가 일정하게 설계가 되었다면 변이이 통제가 된다면 호흡량은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세기가 0일 때 호흡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왜?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근데 이때 측정한 호흡량은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빛의 세기를 얼마로 늘리든 상관없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이게 일단 호흡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을 해서 빛의 세기를 어느 정도 올려서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빛의 세기 정도에서는 얘가 이만큼의 CO2를 방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놨을 거고. 근데 그걸 여러분이 과학자야. 그럼 뭐야?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면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석해 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저만큼의 CO2를 방출하고 있다는 뜻은? 이 식물은 지금 이만큼의 호흡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호흡량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만큼의 호흡을 하고 이만큼의 뭘 했다? 광합성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왜? 광합성은 뭐예요? CO2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CO2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사용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광합성이. 그치? CO2가 만들어지는 과정, 호흡. CO2가 사용되는 과정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만큼의 호흡을 통해서 CO2를 이만큼 만들어야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만큼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요 차이만큼의 CO2를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광합성량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좀 더 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생기냐면 여기 우리가 흔히 X절편이라고 하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저 지점에서는 딱 그래프 해석 자체만으로 보자면 뭘 하고 있다는 소리냐면 이 식물은 지금 CO2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야? 뭐와 뭐가 같은 거야? 그렇죠. 광합성량이 동일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 X절편에 해당하는 이 지점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보상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있는 거야. 뭐가? 호흡하고 광합성이 서로 보상하고 있는 거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CO2들이 정확하게 다 광합성에 가서 깔끔하게 다 쓰여. 그리고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들이 정확하게 또 호흡에 가서 다 쓰여. 또 그럼 호흡에서 만들어진 CO2들이 정확하게 또 광합성에 가서 딱 쓰여. 서로 완벽하게 보상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상점에서의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식물을 보상점에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면 모든 조건을 그러면 이 식물은 죽지도 않지만 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식물은 본인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유기물 이상을 만들어서 유기물이 남아야 그 남는 유기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유기물을 남기진 못해. 근데 그래도 본인이 써야 되는 유기물만큼은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이 파란색 지점에 대해서는 그럼 저 파란색 지점을 유지하게 되면 식물이 어떻게 되게? 죽을 거지. 왜? 만들고 있는 유기물의 양보다 쓰고 있는 유기물의 양이 많거든?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살 깎아먹고 있는 거지. 본인 몸을 이루는 유기물들까지 다 꺼내서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드는 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아예. 네, 여기 파란색 지점은. 그러니까 보상점보다 낮은 빛의 세기에서는 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럼 보상점에서 더 올리다 보면 우리가 보상점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는 유기물 양이 남을 겁니다. 이 보상점을 넘긴 시점부터는 보상점보다 강한 빛의 세기에서는 호흡량보다 광합성 양이 이제 많을 거거든. 그러면서 유기물이 남을 거고 그걸로 생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어떤 특정 빛의 세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체적인 광합성량이 변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 시작하는 지점을 우리는 일단 광포화점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단어 자체를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야? 빛에 대해서 포화된 지점이지. 근데 저 광포화점이라는 글자 자체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얘는 빛에 대해서만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광포화점보다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줘도 이 식물이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볼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식물은 원래 이만큼 이상 광합성은 못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세기의 작용을 보려고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빛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빛 말고 다른 조건은 바꿔주면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빛에 대해서만 포화된 지점인 겁니다. 다른 조건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광합성량을 늘려줄 수 있어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광포화점, 빛에 대해서만 포화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실험 안에서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니까 여기서 이거보다 강한 빛의 세기를 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물론 이제 간혹가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질문을 하기도 하냐면 그럼 여기서 광합성량이 더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도를 변화시켜 준다던가 CO2의 농도를 더 높여준다던가 이런 외부 조건 변화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기가 광포화점, 여기가 보상점, 여기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빛의 세기가 0일 때 측정할 수 있는 건 호흡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와 추가로 우리가 계속 광합성 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광합성 양을 가지고 있고 이 보상점을 기준으로는 요만큼 호흡량과 같은 만큼의 광합성 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광포화점을 기준으로는 얘는 이만큼의 광합성 양을 가질 겁니다. 호흡량은 요만큼인데 맞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광합성량은 전부 다 총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실제로 생물이 하고 있는 광합성량이 되는 거죠. 근데 총광합성량 말고 우린 또 어떤 개념도 쓰냐면 순광합성량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누군가는 생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좀 그래도 이 개념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를 차리잖아. 이 가게에는 매출이란 게 있고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내가 판 것에 대한 총 액수가 매출이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재료값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원가, 사용된 노동비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실제로 내가 남겨 먹은 돈을 순이익이라고 하잖아. 딱 그런 개념으로 식물이 실제로 만든 유기물의 양은 총광합성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식물이 지가 써버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써버리는 건 빼고 식물이 남겨 먹은 유기물량을 따로 얘기할 때 순광합성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여기서 호흡량을 빼면 순광합성량이 나오겠지가 기본적인 골자가 됩니다. 이 계산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 있는 모든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은 순광합성량 혹은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은 총광합성량, 순생산량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이 생태계 파트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물 하나로 보면 그 생물의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순광합성량을 알 수 있다. 이게 군집이나 개체군으로 확장시켰을 때는 총생산량, 그 개체군 혹은 그 군집 전체에서 총생산되는 양에서 그 군집 전체에서 호흡되고 있는 양을 빼면 그 군집이 생산하고 있는 순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게 잡든 좁게 잡든 우린 이 공식을 넓고 좁게 계속 사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기도 할 거고 계산하지 않더라도 개념적으로 계속 많이 사용할 거란 얘기니까 잘 알아두시는 거.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총광합성량과 순광합성량, 호흡량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 그래프를 저건 이제 좀 이것저것 정보를 적느라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옆에다가 잠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 빛의 세계가 이렇게 있고요. 저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얘를 이제 이 실험은 A라고 하는 종의 식물을 가지고 진행한 결과였어요. 근데 똑같은 실험을 이번엔 아예 종이 다른 B라는 식물을 갖다가 했더니 그 B라는 식물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부터 우리 먼저 해봅시다. 자, A랑 B 중에 호흡량이 더 많은 게 누굽니까? B. 더 높은 보상점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B. 더 높은 광포화점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B.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되게 간단해. 그치? 보상점이 얘가 더 높고 광포화점이 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호흡량이 얘가 더 많고 사실 이건 같이 가요. 호흡량이 많아지면 원래 보상점이 높아지고 광포화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걸 질문을 해볼게요. 자, A랑 B 중에 둘 중에 누가 양지식물이고 누가 음지식물일까요? A가 양지, B가 음지? 두 분은 그럼 같은 의견인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B가 음지다, A가 양지다. 맞는 것 같아요? A가 음지? 그럼 혹시나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A랑 B 중에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은행나무거든요. 누가 소나무고 누가 은행나무일 것 같아요? A가 소나무, B가 은행나무? 이건 다 공통적인 생각?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맞닥뜨리게 될 질문 전반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저 두 가지 그래프를 놓고 누가 양지식물이고 누가 음지식물이고 그리고 누가 소나무고 누가 은행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B가 양지식물이고 A가 음지식물입니다. 그리고 B가 소나무고 A가 은행나무예요. 즉 소나무가 양지식물이고
은행나무가 음지식물입니다.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받아들여 보면 양지식물에서 양지라는 뜻이 뭡니까? 고운 땅보다는 빛이 많이 드는 땅이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땅이 곱고 곱지 않고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곱지 않으면 무슨 식물이든 다 자라기 힘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양지와 음지는 양이 볕 양자예요. 말 그대로 볕이 드는 땅을 우리가 양지라고 부르는 거거든. 햇볕이 드는 곳, 햇빛이 드는 곳. 그래서 양지는 햇빛이 많이 드는 곳, 음지는 햇빛이 적게 드는 곳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양지식물, 햇빛이 적게 드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곳이 음지식물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든다면 빛의 세기가 그만큼 강한 곳이겠죠. 자, 강한 빛의 세기에서 A와 B 중에 생존에 유리한 쪽은 누가 될까요? B가 돼요. 왜? 광파점이 높기 때문에 남겨먹는 유기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빛의 세기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빛의 세기가 충분한 데서 소나무랑 은행나무를 같이 심어놓고 키우잖아? 빛의 세기를 엄청 많이 주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소나무, 은행나무가 둘 다 커요. 근데 소나무의 자라는 속도가 은행나무의 자라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양지식물의 자라는 속도가 음지식물의 자라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유기물을 훨씬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음지식물 쪽이 빛을 못 받게 돼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경쟁에서 도태된다, 내지는 경쟁에서 패배해서 배타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빛이 많은 데서 더 생존에 유리한 쪽은 B거든. 근데 이걸 빛이 적은 데 쪽으로 옮겨보면요, 빛의 세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B의 보상점보단 낮고 A의 보상점보단 높은 지점이죠. 그러면 얘는 이 빛의 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지식물들은 다,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A 식물들은 전부 다 잘 자라요. 즉,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빛의 세기가 낮을 때 잘 자라는 건 A고 빛의 세기가 높을 때 잘 자라는 건 B. 즉, B가 양지, A가 음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지식물이고 얘가 음지식물이구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음지식물이 소나무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하냐면 음지하면 뭔가 축축하고 약간 춥고 이런 지역을 떠올리잖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어때? 겨울에도 막 푸르고 이런 거 막 배우고 그러잖아. 추워도 잘 버티고.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해버리는데, 사실 양지, 음지의 구분은 온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맞냐면, 실제로 양지와 음지가 가진 특징,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가진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양지식물은 애초에 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빛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자, 빛이 엄청 많이 주어져. 그러면 굳이 빛을 모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어지는 빛의 세기가 굉장히 약한 곳에서 자라야 된다면 그때는 빛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치, 밝은데 빛의 세기가 강한 데서 잘 자라는 양지식물은 잎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잎을 넓게 퍼뜨리려고 유기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옆으로 더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음지식물은 빛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거든. 그래서 잎이 넓게 발달합니다. 딱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길 바라면서 일단은 여기선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양엽, 음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굳이 넓을 필요가 없고, 빛을 적게 받는 데 있는 것들은 넓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양지식물이 잎이 넓지 않은 식물들을 양지식물이 되는 거고요. 음지식물은 잎이 넓은 식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식물은 오히려 음지식물이 되는 거고, 소나무처럼 잎이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양지식물입니다. 우리가 침엽수, 화렵수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이 침엽수, 화렵수가, 침엽수가 양지식물의 다른 이름이고요, 화렵수가 음지식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왜 이해를 해달라고 하냐, 이 생태계 파트,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생태계 파트도 그것도 생태계 파트가 또 유난히 심한데, 지식이 뚝뚝 끊겨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해한 것들을 통해서 뒤에 그럼 이게 생태계까지 커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국소적인 현상들이 모여서 큰 현상으로 바뀔 텐데 왜 그렇게 바뀌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생태계는 실제로 흐름만 잘 이해하면 외울 게 극도로 줄어들어요.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외울 게 정말 많고요. 딱딱 끊어서 다 따로 외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흐름을 이해했을 때 얻을 효과는 적게 외워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이 오래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빛의 세계에 대한 작용도 이야기가 끝났고 지금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프린트에 없어요. 그래서 찍어 두셔도 좋고 아니면 거기다가 필기를 해 두셔도 좋은데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빛의 세계에 대한 그래프와 얘가 양지식물이고 얘가 음지식물이고 양지식물이 침엽수 즉 소나무, 음지식물이 화렵수 즉 은행나무라는 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잘 필기를 해두셔도 좋고요. 찍어두셔도 좋고요. 아이고야. 화이팅. 이 강의실이 이 학원 전체에서 제일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야. 이렇게 안 해놓으면 진짜 이 강의실이 제일 더워요. 복동 어제는 에어컨을 안 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제는 심지어 최고 온도가 24도였더만. 낮 최고 온도가. 그래서 복도만 나가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수업을 복도 문을 열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 실제로 창문도 열어놓고 할 수가 없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목소리를 워낙 크게 내는 편이어서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전 벌레가 들어오는 게 더 싫어요. 차라리 더울래. 요 앞에 고인 무릉덩이가 많아가지고. 포유류입니다. 네, 포유류예요. 네, 포유류예요. 네, 근데 포유류예요. 포유류의 정의가 태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낳으면 난생이라고 하고 새끼를 낳으면 태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포유류의 대부분이 태생인 건 맞는데 태생이어야만 포유류인 게 아니고 포유류의 정의는요. 젖먹이 짐승이에요. 딴집에서 젖 나오는 것 같고 보고 포유를 안 하고요. 실제로 오리너구리는 젖먹이를 하니까 새끼한테. 그러니까 오리너구리가 굉장히 특이한 거지. 분명히 새끼는 알에서 나오는데 젖먹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그냥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진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너구리는 단공류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너구리만 있는 게 아니야. 알을 낳는데 젖먹이를 하는 짐승이 다른 동물도 있다고 해요. 정확히. 이거 되게 신기한 것들 많아. 너네 마우스 쥐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는 쥐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쥐는 레트라고 하는 생물이고요. 마우스는 생쥐라는 생물이라서 쥐와 생쥐는 다른 생물이에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쥐, 마우스, 그 생쥐는 되게 귀엽고 생긴 그 라따뚜이 그거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보통 이제 회색이나 흰색을 띠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독도 없어요. 그냥 그 시궁창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 이제 병원균을 묻힐 수는 있는데 걔네들 자체는 굉장히 그냥
독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애들인데요. 레트라고 부르는 그 쥐들은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쥐처럼 꼬리가 긴데 실제로 몸통만 보면 약간 비버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이빨도 되게 큰데 무엇보다 레트, 이 쥐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트는 굉장히 물리면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나오는 쥐가 생쥐, 마우스일 경우에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걔네들은 우리한테 해를 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레트가 만약에 집에서 나오잖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얘는 물리면 진짜 되게 아파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쥐를 보면은 쥐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색, 흰색 이런 종류의 털을 갖고 있고 털이 좀 억세지 않은 종류의 쥐 있잖아요. 그게 생쥐예요. 근데 털이 좀 억세고 좀 주황색 뉴트리아 같은 느낌으로 있는 쥐들이 있잖아. 뉴트리아보단 덩치가 작지만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쥐 레트가 돼요. 실제로 레트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실험하면서 이 실험자가 부상당할 위험이 너무 커서 대부분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레트를 이용한 시험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둘은 다른 종이에요. 아무튼 자 여기 정리가 뭐 다. 뭐야? 켜놓고 잡담하고 있었어? 맙소사. 좋지 뭐. 좋지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가 끝났으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오늘은 이 빛의 세기 이쪽이 주 내용이었고 이제는 아까 그 프린트 고기를 보시면 사실상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간 부분은 거기 공지로 보고 계시다면 공지 기준 18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답지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답지 기준 2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 중에서 2번 개체군은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1번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늘어놓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로 다룬 게 빛의 세기의 작용이죠. 물론 이게 넓게 가면 여러분들 빛의 작용 말고 되게 여러 가지 작용이 나와요. 근데 진짜 걔네들은 순수 암기 내용들입니다. 어떤 흐름조차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물에 작용하면 뭐가 있어? 물에 식물에 대한 작용하면 물이 별로 없어도 사는 건생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땅에 살긴 하지만 물이 좀 습기가 많아야 사는 습생식물이 있고 물에 아예 사는 수생식물이 있고 물 속에 사는 수중식물이 있고 뭐 이딴 거 외우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건 고1 때 주로 시키지 생원에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건 안 다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작용은 우리가 흐름상 무조건 알아두고 잘 이해해둬야 되는 건 이게 전부니까 작용은 딱 요 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를 할 건데 식물에 대한 작용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그 프린트를 굳이 언급을 한 게 그 프린트를 보시면 뭐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인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다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이 쭉 있어서 쭉 내려오면 돼요. 작용,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 됐는데 그 밑에 EX들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내용이 보면요. 식물은 겨울에 삼투압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온도의 작용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절과 관련된 작용을 정리할 때는 여름이나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온도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봄이나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빛의 작용입니다. 우린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계절이 어떠니까 생물이 어떻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계절이 여름과 겨울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으면 그건 온도의 작용일 거인 거고 좀 당연한 얘기지. 근데 봄과 가을은 사실 봄, 가을은 온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냥 단지 봄은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기간이고 가을은 더웠다가 추워지는 기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봄, 가을 자체 평균 온도의 차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의 차이는 보통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여름, 겨울에 의한 차이는 온도에 의한 차이가 되는데 근데 1번 첫 번째 얘기가 하고 있는 식물의
겨울에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거는 단순히 온도의 작용인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식물이 겨울에 삼투압이 왜 증가하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다뤄봤던 내용이잖아. 삼투압은 뭐예요? 뭐라고? 누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 농도.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식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문장으로 다르게 적히기도 하냐면, 식물은 겨울에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식물은 겨울에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와 식물은 겨울에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냐면 녹말은 물에 안 녹거든.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식물은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좀 다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식물이 겨울에 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가면서 왜 식물이 그 물에 녹아있는 이 물의 농도를 높이냐면, 그러니까 녹말일 때는 안 녹으니까 물의 농도가 올라갈 게 없잖아. 포도당을 바꾸면 물의 농도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이건 무슨 효과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한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엄청 추울 때 강은 얼지만 바다가 얼지 않는 거, 그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용액, 뭔가 섞여 있는 물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건 0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이 겨울을 날 때 식물 안에 있는 체액이 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다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농도가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식물의 체액들이 얼지 않아요. 왜냐면 식물 안에 있는 체액이 얼잖아? 그럼 그 식물이 죽습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몸 안에 혈액이 다 온다고 생각해봐. 살겠어? 죽겠지.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식물은 겨울에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게 왜 온도의 작용이냐면,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얼지 않고 겨울을 나는 거구나.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문장이 되는 거지.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녹말을 전부 포도당으로 바꾼다. 이런 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다. 빛.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이건. 봄, 가을, 빛. 그래서 이거는 그냥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른 게 빛 때문이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게, 얘는 깊게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사실 깊게 얘기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광주기성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충류나 조류의 알껍데기가 단단하다. 이게 물의 작용인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하면 어류나 양서류, 그러니까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애들이 낳는 알이 있을 거고, 파충류나 조류, 포유류는 거의 알 낳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도마뱀이나 뱀 혹은 새가 낳는 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두 알의 차이는 뭐야? 그치. 위에 알은 알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래 알들은 알 껍데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껍질은 연한 껍질, 그러니까 연한 걸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연한 구조로. 껍데기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류와 양서류는 알 껍질로 되어 있고 파충류 조류는 알 껍데기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왜냐? 위에 두 놈은 알을 어디다 놔요? 물속에. 그래서 수분 손실이고 나발이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근데 파충류나 조류는 육지에다가 알을 낳는단 말이야. 이제 얘네들은 육지 생활을 시작한 생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에다 알을 낳으려니까 알에서 계속 수분이 뺏기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 안에 생물이 자라야 되는데, 자식이 새끼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알 껍데기, 단단한 껍질을 갖게 된 겁니다.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포유류는 왜 단단한 껍질이 없냐면 어차피 부모, 어머니가 계속 태반을 통해서 그 수분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요, 사슴은 가을에 번식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빛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일반적인 생물들은 봄에 번식합니다. 봄에 번식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봄에 새끼들을 낳아야 걔네들이 여름, 가을 동안 자라서 다음 겨울을 날 때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봄에 이 번식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슴은 가을에 번식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의 얘기는 좀 어렵고요. 왜 이걸 빛의 작용이라고 부르냐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생물들은 해가 짧았다가 해가 길어지는 그 시점에 번식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사슴만 해가 길었다가 해가 짧아지는 시점에 번식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야? 가을이잖아. 일반적으로 해가 짧았다 길어지는 건 봄이잖아. 그래서 이걸 빛의 작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슴이 아니라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거랑 연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우리 사슴은 밤비 이런 것도 봐서 그렇고 사슴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겨울에 뛰어다니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차피 사슴은 겨울에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도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슴은 가을에 번식한다. 이게 이제 빛이란 얘기고 사실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봄, 가을 얘기 나오면 빛이구나. 그 다음에 곰이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당연히 온도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잘 그냥 봐두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봐둘 만한 게 식물은 겨울에 삼탑이 증가한다라는 포인트나 파충류나 조류의 알껍데기가 단단하다라는 포인트는 좀 깊게 봐둘 만한 얘기다라는 거지. 그러면 됐죠. 고생하셨습니다.